재수없게 시체가 있다. 야, 이거 치워. 철거 반장이 욕설을 뱉으며 죽은 언니를 끌어안고 있는 7살 서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야생동물처럼 괴성을 지르며 반장의 손목을 이빨로 찢어발겼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져 핏빛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세단 행렬이 급정거했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성그룹 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본 순간 그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딸의 마지막 흔적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지만 이 운명적인 만남은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조카는 이미 삼촌을 독살할 계획을 세웠고 7살 아이는 생존을 위해 어른들도 두려워할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달동네 재개발 구역에는 새벽부터 굴삭기와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이곳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야, 빨리 치워.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철거 반장이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얀 입김이 추운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판잣집들이 하나씩 부서져 나가고 폐자재 더미가 곳곳에 쌓였습니다. 용역들은 추위에 움츠린 어깨를 으쓱거리며 망치와 쇠지렛대를 휘둘렀습니다. 반장이 굴삭기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폐자재를 치우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거? 흙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장이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몸에 덕지덕지 걸쳐져 있었지만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수없게 시체가 있네. 야, 이거 치워. 반장이 욕설을 뱉으며 서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반장의 손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작고 하얀 이빨이 살 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반장이 피를 뚝뚝 흘리며 손목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져 번져나갔습니다. 서윤은 죽은 언니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야생동물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저 애를 잡아. 반장이 소리치자 다른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더욱 몸을 움츠렸지만 언니의 시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세단 행렬이 소란스러운 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고급 승용차 세대가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지팡이를 짚은 70대 노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대성그룹 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태산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차 안에 계십시오. 수행 비서들이 재빠르게 다가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이미 차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얼어붙은 땅을 톡톡 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태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는 위태로운 걸음으로 아이가 있는 구덩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용역들이 덤벼들려 하자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 경호원장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용역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산이 서윤 앞에 서자 아이는 떨면서도 언니의 시신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만큼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서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태산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아저씨. 서윤이 태산의 코트 자락을 부여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 좀 묻어주면 안 돼요? 땅이 너무 얼어서 안 파져요. 아이의 절규하는 듯한 애원에 태산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더욱 가까이 다가간 순간 서윤의 목에서 덜렁거리는 낡은 은색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조잡하고 낡았지만 뒷면의 이니셜 표식만큼은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딸을 위해 자신이 직접 도안하고 세공사에게 의뢰해 새긴 그 표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산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팡이가 힘없이 손에서 놓쳐 얼어붙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금속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에서 30년 전 사라진 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태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태산의 이상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태산은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해.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고급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고. 네. 하지만 회장님. 시끄러. 내 말이 안 들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물을 얼려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탈진에 정신을 잃어가는 서윤을 자신의 캐시미어 롱코트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채 직접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차를 대. 태산이 외쳤습니다. 검은 세단이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태산은 서윤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 자신의 손을 대보았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서윤의 손등에 난 동상 자국과 앙상한 손목을 어루만지며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극비리의 유전자 검사팀을 호출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야기하자. 태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엄수된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태산은 상복을 입은 서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지만 태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장터의 마지막 연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꼿꼿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윤은 태산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낯설고 웅장한 자신의 새로운 집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이제 서윤에게는 더 이상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날 저녁 거대한 샹들리에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왜 연락도 안 하고? 목소리의 주인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전무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은 낯선 아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애는 누구입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데려온 아이다. 태산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애를 데려오시다니 이게 무슨... 저녁 먹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태산이 서윤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식당의 긴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고급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먹니? 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손으로 밥을 집으려 하자 민준이 혀를 찼습니다. 역시 근본이 없으니까. 이런 천박함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쾅! 태산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당장 나가. 태산의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삼촌, 제가 뭘... 내 접시 치워버리라고. 태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산은 다시 자리에 앉아 직접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윤의 밥그릇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돼. 천천히 해. 태산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달콤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석 메이드가 서윤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침실에는 분홍색 침대와 예쁜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짐을 정리해 드릴게요. 메이드가 서윤의 낡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가방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메이드가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태워버려야겠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다녔을까? 메이드가 손사래를 치며 가방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안 돼. 서윤이 기를 쓰고 달려들어 가방을 뺏어냈습니다. 메이드와 실랑이를 벌이며 가방을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아이네. 메이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어 메이드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욕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이 노망이 들어서 거지를 데려온 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나타난 애가 뭐라고. 우리도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 메이드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짐짓 모르는 척 물장구만 치며 경계심을 마음속 깊이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문고리에 머리카락 한 올을 끼워두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나가면 머리카락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서윤을 위해 명문가 출신 가정교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피아노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예절 선생님이 줄지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된 숙녀로 만들어주세요. 태산이 선생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죽은 딸이 쓰던 방의 인테리어를 서윤의 취향에 맞춰 새롭게 꾸며주었습니다. 분홍색 벽지를 바꾸고 서윤이 좋아할 만한 동화책들로 책장을 채웠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복인 김 실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저 애의 뒷조사를 해. 민준이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조사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내든지 아니면 만들어내든지.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촌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확실해 보입니다. 민준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자가 맞는 것 같으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복도 장식장 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 아이는 가짜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조작된 서윤의 과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투서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펜던트와 아이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태산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재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앰뷸런스 말고 언론부터 부르라고. 전화를 끄는 민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이군.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40대 남자가 난입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 서윤이를 재벌 회장이 유괴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남자는 이미 준비된 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 바로 그때 미리 연락을 받은 듯한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휴대폰들이 남자를 향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카메라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요. 서윤이는 제 딸이라고요. 서류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과 남자의 이름이 아버지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어딘지 어색하게 구겨져 있었고 도장 자리가 조금 번져 보였습니다. 재벌들이 가난한 사람 자식을 빼앗아가도 되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채팅창에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진짜 아빠가 맞는 것 같은데? 재벌들 또 이런 짓 하네. 가난한 사람 딸 빼앗다니.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했습니다. 대성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태산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난감한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서윤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화 너머로 태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삼자 대면을 해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남자는 저택으로 불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남자는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남자가 서윤을 억지로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태산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 아저씨 몰라요. 서윤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우리 아빠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는 미리 준비해 온 듯 서윤의 몸에 있는 점의 위치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서윤이 오른쪽 어깨에 콩알 만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무릎에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도 있고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마 위쪽 머리카락 속에도 점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계속 말하자 태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윤을 잡고 있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서윤은 태산의 망설임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태산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민준의 말에 태산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펜던트는 분명했는데 남자의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민준이 태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산은 복잡한 마음으로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이 민준은 정원 구석진 곳에서 남자와 만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민준은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절반만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아 재빨리 옷 속에 감췄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겠죠? 남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한편 서윤은 자신의 방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문 밖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서윤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언니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윤아, 누가 아빠라고 찾아와도 절대 믿지 마. 우리 진짜 아빠는 이미 죽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가짜 아빠가 올 수도 있어.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다시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냄새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쓸만한 게 있을까 싶어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가방 안감을 만지작거리던 서윤의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가방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천이 찢어지면서 비닐에 쌓인 작은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비닐을 조심스럽게 뜯자 언니의 글씨가 적힌 작은 수첩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윤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수첩을 발견한 그날 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촛불처럼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한 말을 써둔다. 윤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남겨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진짜 아빠가 박씨 성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대.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엄마가 임신한 걸 모르고 죽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도 우리가 있는 줄 몰라.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니가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 수첩 한 귀퉁이에는 흐릿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박정민, 윤희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펜던트는 아빠가 엄마에게 준 거야. 엄마가 죽을 때 윤희한테 꼭 주라고 했어. 서윤이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져보았습니다. 뒷면에 이상한 표시가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더 넘기자 무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철수라는 나쁜 아저씨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자기가 우리 아빠라고 거짓말해. 엄마한테서 돈을 뜯어갔어.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주민등록번호가 72만 1015-123만 4567이야. 감옥에 다녀온 나쁜 사람이야. 언니가 이런 것까지 알아놨다니 놀라웠습니다. 서윤은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태산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득 서윤은 방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떠올렸습니다. 식기를 올리고 내리는 작은 승강기였습니다. 예전에 메이드가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좁은 통로가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른이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였지만 자신 정도 크기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옷 속에 감추고 조심스럽게 승강기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줄을 잡아당겨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층 주방에 도착한 서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 소음만 웅웅거렸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을 기어서 태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지만 참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서재 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 앉은 남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에? 박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서며 소리치려 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입에 검지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주세요. 서윤이 수첩을 꺼내 박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박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박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써놨어요. 저 나쁜 아저씨 이름도 있어요. 서윤이 김철수의 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박 변호사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김철수의 신상 정보와 전과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상습 사기, 아동학대. 이런.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께 당장 보고해야겠다. 박 변호사가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요. 서윤이 박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해요. 서윤의 눈에 결연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 나쁜 아저씨랑 민준 아저씨가 같이 있을 때요. 박 변호사는 서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는 태산과 민준, 그리고 가짜 아빠가 모여 있었습니다. 가짜 아빠는 어제보다 더 당당한 목소리로 서윤을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 딸을 더 이상 여기 둘 수 없어요.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오늘 데려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박 변호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서윤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서윤은 태산 앞에 수첩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이름은 김철수잖아. 서윤이 가짜 아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짜 아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산은 급히 수첩을 집어들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에 김철수의 전과 기록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대포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였군. 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저도 이 사기꾼에게 속은 겁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김철수는 안색이 창백해져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최민준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끝나자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 번에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윤을 안아 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서윤을 대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공표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파티 당일 오후 서윤은 특별실에서 전문가들의 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서윤의 몸에 남은 흉터를 특수 메이크업으로 가려주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가씨가 되었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빈민가 고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아한 영예로 변해 있었습니다. 파티장 대기실에서 태산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지팡이 대신 멋진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들어오자 태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공주님 정말 아름답구나. 태산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었어. 태산은 서윤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룹 지분 양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해. 태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웅장한 음악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산과 서윤이 손을 맞잡고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저분이 소문의 상속녀군요. 정말 회장님을 닮으셨네. 참석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중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는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이 공개되었습니다. 99.99% 일치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민주는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떨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당당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언니가 지켜준 이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주는 매수해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웨이터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무색무취의 액체를 태산 전용 물잔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웨이터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산과 서윤은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곧 불꽃놀이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서윤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란다. 태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첫 번째 불꽃이 터졌습니다. 화려한 색깔들이 어둠을 수놓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서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갈증을 느낀 태산이 웨이터가 가져온 물을 마셨습니다. 서윤은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태산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행복한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난간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플랜 B 시작해. 앰뷸런스는 언제 부르시겠습니까? 최대한 늦게.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불꽃 좀 보세요. 서윤이 흥분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산이 휘청거리며 서윤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의 비명소리가 불꽃놀이 폭음에 묻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을 에워싸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쓰러진 태산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미리 손을 써둔 병원장은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단순 과로로 인한 쇼크입니다. 병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태산을 제거할 명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경영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의 말이 틀리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택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모든 전화선이 끊어졌고 인터넷도 차단되었습니다. 문 밖에는 낯선 사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산을 따르던 기존 경호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태산을 섬기던 집사와 메이드들도 하나둘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들고 나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늙은 집사가 서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서재를 기억하세요. 집사가 무슨 뜻인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서윤에게 냉정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떨던 서윤은 문득 태산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서재 액자 뒤에는 눈이 달려 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배가 아픈 척 바닥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배 아파.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경호원이 당황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가 문제야? 경호원이 서윤을 살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은 재빠르게 경호원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야, 잡아. 경호원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이미 복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용했던 더메이터를 떠올렸습니다. 급히 주방으로 향해 좁은 통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디 갔어?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경호원들이 서재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윤은 태산이 아끼던 대형 산수화 액자를 밀어냈습니다. 액자 뒤에 벽 금고와 작은 렌즈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눈이구나. 서윤이 깨달았습니다. 태산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또한 금고 안에는 민준의 비자금 장부와 각종 비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증거물들을 옷 속에 감추고 책장 뒤를 살폈습니다. 책장 뒤에 좁은 쪽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였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좁은 통로였습니다. 기어서 저택 밖으로 빠져나온 서윤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저택 담장 밖에서는 박 변호사가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박 변호사가 서윤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서윤이 차에 타자마자 박 변호사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민준의 추격조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놈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뒤따라오는 검은 차들이 박 변호사의 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쾅! 범퍼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뒷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박 변호사가 서윤을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서윤이 증거물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추격전은 계속되었지만
박 변호사의 운전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가까스로 대성그룹 본사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9시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의장석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의사봉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태산 회장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비상경영위원장 선임권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 변호사의 차가 회사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추격조의 방해 공작으로 범퍼가 찌그러지고 앞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막아! 추격조 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들고 차를 에워쌌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산이 평소 아끼던 노조원들과 구사대 직원들이 나타나 인간 벽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한 노조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보안 요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서윤은 찢어진 드레스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박 변호사의 보호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민준이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안건 통과를 선언하겠. 쾅! 회의실의 양쪽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습니다.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멈추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미친 아이를 끌어내. 민준이 고함을 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날쌔게 회의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잡아! 보안 요원들이 탁자 밑을 들여다봤지만 서윤은 이미 의장석 쪽으로 포복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호원들을 몸으로 막아내며 서윤이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회의실 메인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뭘 하는 거야?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웨이터에게 약병을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플랜 B 시작해. 앰뷸런스는 최대한 늦게 부르고.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민준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너무나 선명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탁자 밑에서 나온 서윤이 민준의 다리를 잇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아! 민준이 고통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쿵! 민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의사봉이 굴러떨어져 바닥에서 딸랑거렸습니다. 민준이 서윤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민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민준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끌려나가는 민준은 서윤을 노려보며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냐? 너 같은. 조용히 하세요. 수사관이 민준의 입을 막으며 끌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을 이사들이 하나둘 둘러쌌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이사가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뻔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박 변호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대요. 박 변호사가 서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태산이 깨어났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계절이 바뀐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태사는 지독한 재활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를 마친 서윤이 교복을 입고 뛰어왔습니다. 태산의 품에 안기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서윤이 시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공주가 정말 똑똑하구나. 태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태산과 서윤은 함께 언니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하얀 카네이션과 서윤의 100점짜리 시험지를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서윤이 묘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태산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이를 지켜줘서.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태산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을 딴 서진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성그룹 이익금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태산의 발표에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서윤이처럼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서윤은 단상에 올라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가위를 든 작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니와 동생들을 지키겠습니다. 서윤의 다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서윤은 주말마다 재단 산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소외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서윤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서윤 자신도 이런 시간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저택의 정원도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삭막함은 사라지고 화사한 꽃밭과 작은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서윤과 태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서윤의 등하교를 직접 챙기며 평범하고 자상한 할아버지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태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은 태산의 무릎을 베고 서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고개를 들어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서윤의 목소리에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한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태산이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정원 한쪽 테이블에는 특별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언니와 서윤, 그리고 태산이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액자에 담겨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이드와 집사들도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서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서윤이 태산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공주. 태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의 방에서는 태산이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죠? 물론이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은은한 달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닌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윤과 태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7살 소녀와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핏줄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태산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결국 모든 악을 물리치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서윤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산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어른들도 있겠죠.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박노비. 우리 박노비가 여기 있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김석훈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주제에 맞게 술이나 따르라. 그게 내 역할이잖아. 그가 빈 잔을 박영식의 코앞에 들이미는 순간 술이 쏟아졌고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60대 노인의 뺨이 터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발길질을 하려던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우렁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서늘한 표정의 여검사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며 재벌 회장의 손목을 정광석화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비리와 복수, 그리고 목숨을 건 정의 실현의 서막이 지금 막 올랐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국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반짝이며 연회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솟은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명품 정장을 빼입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던가?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 늘었어. 골프장 회원권 하나 더 샀는데 값이 계속 오르네.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은 박영식은 낡고 색이 바랜 양복 소매를 자꾸 당기며 불편해했습니다. 달아빠진 구두가 부끄러워 발을 테이블 아래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화려한 옷차림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식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야, 박노비. 김석훈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회장님 오셨네요.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동창들이 앞다퉈 김석훈에게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는 신하들 같았습니다. 김석훈은 거만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시계를 찬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구석의 영식을 발견했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영식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 이사. 김석훈의 눈짓을 받은 동창의 총무 최 이사가 재빨리 영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영식아, 회장님이 부르신다. 빨리 가봐.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비굴한 아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김석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박노비, 우리 박노비가 여기 있네. 김석훈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김석훈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그 별명으로 부르시는군요. 영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별명? 이게 별명이야? 사실 아니야? 김석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학교 수위 아니었어?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뭘? 주변 동창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김석훈이 테이블 위에 빈 위스키 잔을 들어 영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야, 주제에 맞게 술이나 따르라. 그게 내 역할이잖아. 김석훈, 이제 그만.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뭘 그만하라고? 나한테 반말해? 김석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식이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양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아첨꾼들이 이 광경을 구경거리로 삼아 웅성거렸습니다. 옛날 그대로네, 박노비는. 학교 다닐 때도 저랬는데 변하는 게 없어. 영식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학창 시절의 굴욕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식이 조심스럽게 잔을 채우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양주가 김석훈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양복 소매에 쏟아졌습니다. 찰칵찰칵.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의 음악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석훈과 영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석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개새끼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식이 연신 사과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습니다. 김석훈이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감히 더러운 손으로 내 옷에 손을 대. 이 양복값도 못 내는 주제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영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배상? 너 같은 놈이 뭘로 배상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김석훈이 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아버님, 서지원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한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석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짝!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영식의 고개가 크게 돌아갔습니다. 중심을 잃은 영식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안경이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지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석훈이 쓰러진 영식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지원이 곧장 김석훈에게 돌진했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김석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다시 폭력을 행사하려는 김석훈의 손목을 정광석화처럼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김석훈의 비명과 함께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고통스러워하는 김석훈을 바닥에 제압하며 재킷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 뭐야? 경찰이야? 김석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습니다. 검사 서지원입니다. 지원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검사가 민간인을 폭행해? 너 옷 벗을 각오해. 김석훈이 고통 속에서도 악을 썼습니다. 폭행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경찰서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서지원 검사입니다. 폭행 현행범 체포 지원 요청합니다.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바닥에 누운 채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김석훈 건설 회장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지원이 쓰러진 영식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원아, 미안해. 너까지. 영식이 볼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호텔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앞 복도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김석훈이 퉁퉁 부어오른 손목에 깁스를 한 채 진단서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사람을 죽이려 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담당 형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회장님께서는 먼저 폭행을 가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폭행? 그게 폭행이야? 친구끼리 장난친 거지. 김석훈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영식은 얼음팩으로 뺨을 찜질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원아, 정말 괜찮을까? 나 때문에 너까지.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현행범이었으니까 문제 없어요. 지원이 영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김석훈의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입니다. 김 회장님 변호를 맡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호 폭행으로 보이는데요. 합의하시죠. 합의요? 지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사님도 민간인 폭행으로 징계받기 싫으시잖아요. 서로 고소 취하하고 끝내면 되는 일 아닙니까?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영식에게 내밀었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입니다. 검사 며느리 폭행죄로 감옥 보내기 싫으면 받으세요. 수표에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아버님. 지원이 강 변호사의 손에서
수표를 낚아챘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이거 김석훈 건설법인 명의네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강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폭행 합의금을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주려고 하셨네요? 그럼 업무상 횡령이죠. 지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에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잖아요. 지원이 수표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그거 돌려주세요. 그건 그냥... 강 변호사가 수표를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미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원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지원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직실입니까? 특수일부 서지원 검사입니다. 김석훈 건설 관련 횡령 혐의 인지보고 올립니다. 강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시겠다는 겁니까? 일을 키운 건 김석훈 회장님이죠. 폭행의 횡령까지 저지르셨으니까요. 지원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석훈이 깁스를 한 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야, 합의 잘 됐어? 회장님, 이리 좀. 강 변호사가 김석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김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횡령? 그깟 수표 가지고? 법적으로는 충분한 혐의입니다. 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야? 김석훈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끝까지 가신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확보한 법인 수표와 내사 중이던 비자금 정황을 종합해 김석훈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 혐의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지원이 수사관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한편 언론에는 호텔 동창회에서 촬영된 김석훈의 갑질 영상이 공개되어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재벌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돈 있다고 사람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넷 댓글창은 김석훈을 비판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원은 여론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받아든 지원은 수사관들과 함께 김석훈 건설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나갑니다. 모든 장부와 계약서, 컴퓨터를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김석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간호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김석훈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깁스를 한 손으로 재빨리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 지금 당장 회사 가서 중요한 서류들 다 치워.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원과 수사관들이 건설사 본사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지원이 영장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찰이 왜 여기를? 무슨 일이야? 폭행 사건을 넘어 기업 범죄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모든 직원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각 층으로 흩어져 회계팀을 급습했습니다. 직원들이 빼돌리려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이면,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수사관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무이사가 장부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다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나요. 나달라고.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현장은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원은 회장실 비밀 금고를 열어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김석훈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리스트 일부가 담긴 USB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찾았군요. 지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늦은 밤, 퇴근하던 지원의 차 앞유리에는 붉은색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목값은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지원이 쪽지를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식의 집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함께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영식이 전화를 끊고 불안감에 베란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아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영식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쪽지에 경고가 있은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석훈은 휠체어를 타고 목보호대와 깁스를 한 과장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젊은 검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김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 손목을 부러뜨렸어요. 기자들이 메모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검사의 폭행이 과도했다고 보시나요?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끝까지 갈 겁니다. 공권력 남용은 용납할 수 없어요. 김석훈이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는 최태산 의원이 출연해 지원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해도 되는 겁니까? 최태산이 붕괴하며 책상을 쳤습니다. 서지원 검사는 독직 폭행 검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감찰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네요. 앵커가 맞장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총장실로 호출된 지원은 복도에서 최태산과 마주쳤습니다. 자니가 그 유명한 서지원 검사군. 최태산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자니가 김 회장 손목을 부러뜨린 건 팩트 아닌가? 좀 과했던 것 같은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원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현행범? 친구 뺨 한 대 때린 걸 가지고? 최태산이 코웃음 쳤습니다. 폭행은 폭행입니다. 젊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사회가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최태산이 지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법대로 일할 뿐입니다. 법대로? 그래, 법대로 해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최태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검찰총장실에서 나온 지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감찰부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원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감찰부입니다. 컴퓨터와 수사 자료를 압수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지원이 항의했습니다. 공권력 남용 혐의로 특별감찰에 들어갑니다. 이건 직무정지 명령서입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원이 명령서를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사팀은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맡겨둔 김석훈의 USB는 감찰부로 이관되어 봉인됐습니다. 이제 끝났군. 김석훈이 병원 침대에서 TV 뉴스를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강 변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영식의 아파트 현관문에는 험악한 낙서가 붉은 락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살인 검사 가족, 꺼져라.
국민의 적. 복도에는 죽은 쥐가 담긴 상자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영식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섭잖아요.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관리소장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 장난 같은데요.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이게 장난이에요? 영식이 분개했습니다. 일단 순찰을 강화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형식적으로 답하더니 금세 사라졌습니다. 밤늦게 지원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의 낙서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지원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아버님까지 이런 일을. 집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영식이 문구멍을 통해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식은 과거 자신이 김석훈의 비리를 알고도 침묵했던 비겁함이 결국 며느리에게까지 고통을 대물림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영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원이 낙서를 지우려고 손수건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락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들어와. 영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괜찮다. 들어와서 쉬어라. 영식이 지원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무서우시죠? 무섭긴 뭘. 나 옛날에 더 무서운 것도 많이 봤어. 영식이 씩씩하게 말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잘못한 게 아니야. 옳은 일 한 거야. 영식이 지원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도 중단되고 아버님까지 피해를 보시고. 지원아, 더 이상 숨지 말자. 영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나도 이제 숨지 않겠어. 싸우자. 영식이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40년 전의 일기장들과 카세트 테이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야. 김석훈과 최태산의 비리 증거들. 영식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글씨로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영식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김석훈과 최태산은 고급 요정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집애 끝났어. 김석훈이 깁스를 푼 멀쩡한 손으로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깨끗하게 정리됐네요. 최태산이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당연하죠. 둘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충혈된 눈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담긴 상자를 무릎에 올려두고 지원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영식의 아파트 거실에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원은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대학 노트 10여 권과 영식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지원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나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40년 전 일이야. 내가 비겁한 놈이었어. 영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위였다고 했지? 김석훈이랑 최태산이 그걸 볼모로 삼아서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들이 뭘 했는데요? 돈거래를 하는 걸 내가 봤어. 최태산이 김석훈한테서 돈봉투를 받는 장면을 영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일자리 날아갈까봐 무서웠어. 아버님, 그뿐만 아니야. 그 뒤로도 계속 봤어. 놈들이 만나서 돈 주고받는 거, 땅 거래하는 거. 영식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이 노트를 들여다보자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김석훈이 최태산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K가 C에게 봉투 전달. 장소 명동 카피샤프. 1987년 7월 3일 강원도 춘천 임야 최 기사 명의로 변경. 1992년 10월 12일 부산 해운대 상가부지 C 지시로 처리. 지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님, 이 강원도 춘천 임야 최 기사 명의라는 게 뭐예요? 최태산 운전기사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뜻이야. 본인 명의로는 위험하니까. 영식이 설명했습니다. 지원이 급히 노트북을 켜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잠깐, 이 주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하네. 이 땅이 지금 김석훈 건설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뭐? 영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최태산 기사 명의였는데 지금은 김석훈 건설사 소유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물류 창고가 세워져 있어요. 비밀 물류 창고? 그럼 이 일기장이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에요. 현재의 은닉 재산을 가리키는 지도예요. 지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영식이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 그때 몰래 녹음한 거야. 지원이 낡은 라디오를 찾아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젊은 시절 최태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 땅 내 명의로 하면 안 돼. 위험해. 기사 앞으로 돌려놔. 알겠습니다, 형님. 지원이 전율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 영식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지금 제가 감찰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영식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검사님? 저예요, 지원이. 급한 일이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이 검사는 지원의 유일한 후배였습니다. 형사님도 연락해보세요. 박 기자님도요. 지원이 연락처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영식의 집에는 이 검사와 해직 기자 출신 유튜버 박 기자가 모였습니다. 이게 정말 40년 전 기록이에요? 박 기자가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썼어요. 영식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들은 일기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김석훈과 최태산이 차명으로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과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산 해운대 상가도 지금 김석훈 계열사 소유네요. 이 검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박 기자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예요. 40년간 쌓아온. 지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권이 흔들릴 게이트네요. 박 기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개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검사가 물었습니다. 3일 뒤가 최태산 의원 출판 기념회예요.
지원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한 방에 끝내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식이 걱정했습니다. 아버님도 가셔야 해요. 증인으로. 지원이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가? 네, 아버님이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해요. 그럼 가겠어. 내 눈으로 그놈들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어. 영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원이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네요. 지원아,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영식의 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투지가 살아났습니다. 이 검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일 후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아버님, 정장 새로 사러 가요. 지원이 영식에게 말했습니다. 정장? 네, 멋있게 차려입고 가셔야죠. 다음날 지원은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감색 정장을 영식에게 선물했습니다. 영식이 어색하지만 비장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때요, 아버님? 나 괜찮나? 정말 멋지세요. 지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이 이 검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체포영장과 수갑 확실히 준비하세요. 정직 중이라 제가 못 챙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박 기자님, 생중계 준비는 완벽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할게요. 밤늦게 영식이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무서우면 안 가도 돼. 나 혼자라도.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가요. 지원이 영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결전의 날 아침, 지원과 영식, 박 기자가 탄 승합차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단상에는 최태산이 김석훈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책 출간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태산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특히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인 김석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석훈이 손목에 깁스를 자랑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보다 진한 형제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 한켠에서는 박 기자가 노트북을 열고 호텔 통신망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해킹 준비 완료. 박 기자가 이어폰을 통해 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원과 영식은 연회장 뒷문 근처에 숨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응,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야. 영식이 새 정장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최태산이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제 책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는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제 신념을 담았습니다. 그때 박 기자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 젊은 시절 최태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그 땅 최 기사 앞으로 돌려놨지? 내 명의는 위험해.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재 그 땅에 세워진 비자금 창고 사진이 떴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최태산이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진정하세요. 김석훈이 당황하며 최태산을 말렸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이 검사와 강력계 형사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찰입니다. 장내가 더욱 술렁였습니다. 지원이 단상으로 다가가며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어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40년 전? 최태산이 당황했습니다. 어딜 감히. 김석훈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원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영식이 벌떡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영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식아, 너 왜 여기? 김석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영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 협박해서 저지른 짓들 내가 다 기록해뒀다. 영식이 낡은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주고받은 돈, 차명으로 산 땅 다 여기에 있어.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노비, 너 미친 거야? 김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노비, 그래, 나는 박노비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영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를 볼모로 삼아서 입 다물게 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피해자가 생생한 증거를 들고 나타나자 최태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40년 전 일을 어떻게 해? 조작? 이것도 조작이야? 영식이 카세트 테이프를 흔들었습니다. 이 검사가 최태산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태산 의원,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최태산이 발악했습니다. 지원이 김석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석훈 회장, 이번에는 손목이 아니라 인생이 부러질 겁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개년아, 끝까지 가보자. 김석훈이 악을 썼습니다. 박 기자의 유튜브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댓글창에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악역들이 잡혔다. 박영식 할아버지 멋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 실시간 검색어는 최태산 게이트로 도배됐습니다. 김석훈의 부하들이 형사들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금세 제압됐습니다. 화려했던 출판 기념회장은 순식간에 비리 세력의 체포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연행되어 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식이 단상에서 지원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해냈어. 네, 아버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원이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톱 기사는 40년 비리 게이트, 충격의 전말이었습니다. 지원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을 구우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지원의 남편이 영식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 아이가 영식에게 매달렸습니다. 영식이 며느리에게 상추쌈을 싸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뉴스 화면 한 구석, 호송차에 타기 전 김석훈이 변호사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김석훈과 최태산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김석훈은 변호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플랜 B 가동해. 그 병원 세팅 끝났지?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강 변호사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영식 그 늙은이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치매 환자로 만들어. 김석훈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튜브와 SNS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검사의 두 얼굴, 시아버지 치매 조작설, 박영식, 실제로는 중증 치매 환자. 영상 속에는 영식이 병원복을 입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누구야? 나 모르는데? 돈? 무슨 돈? 나 그런 거 몰라. 자막에는 중증 치매 환자를 이용한 검사의 쇼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급변했습니다. 진짜 치매면 증언이 무효 아닌가? 검사가 치매 환자 이용해서 거짓 증언시킨 거네? 이건 너무하잖아. 김석훈 재단에서 후원하는 유명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가 저녁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영상 속 행동은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보입니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억 장애와 판단력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증언이 불가능하죠.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박영식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은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륜 검사 서지원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댓글 부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치매 환자까지 이용하다니. 이게 정의인가? 서지원 검사 자격 없다.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영식은 억울함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치매. 영식이 TV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멀쩡해. 갑작스러운 충격에 영식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지원이 급히 달려와 영식을 부축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영식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호흡 불안정. 응급구조사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CT 촬영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선생님, 생명에는 지장 없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검찰 수뇌부는 악화된 여론을 핑계로 지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거짓 증언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면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은 김석훈과 최태산에 대해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지원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계속 중얼거리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창문, 크레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원이 조작 영상을 다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영상 속 병원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타워 크레인? 지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각도면 김석훈 재단 소유의 H병원 별관 쪽이네. 지원이 박 기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자님, H병원 별관 확인해 보셨어요? 그곳 폐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아니에요. 리모델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력도 공급되고 있고. 정말요? 오늘 밤에 직접 가봅시다. 그날 밤 지원과 박 기자는 H병원 별관으로 잠입했습니다. 공사 가림막 뒤로 3층 병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박 기자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작 영상을 찍을 때 사용했던 영식의 가짜 환자복과 대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본까지 있네요. 지원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석훈이 누구야? 나 모르는데? 라는 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증거네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김석훈의 하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망쳐요. 지원과 박 기자가 하드디스크를 챙겨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놓치지 마.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이 담장을 넘다가 다리를 다쳤지만 하드디스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내일 아침이에요. 이걸로 반격해야 해요. 지원이 피를 흘리며 박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 지원은 부상을 입은 채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아침 9시 검찰청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위원장은 지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하려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서지원 검사의 출석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거짓 증언 조작은 검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흑투성이가 된 지원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 경찰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소명 기회를 주십시오. 서 검사, 지금 상태로는 위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증거도 없지 않소? 있습니다. 지원이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징계위 간사로 참석해 있던 후배 이 검사가 지원의 눈짓을 받고 슬그머니 빈 프로젝터 케이블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잠깐 뭐라는 거요? 위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이 검사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하드디스크 속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액션. 감독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식과 비슷한 배우가 병원복을 입고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누구야? 나 모르는데? 더 미친 사람처럼 연기해. 치매 환자답게. 김석훈의 하수인이 배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짜 의사가 돈봉투를 받으며 웃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조작 영상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훈이 구치소에서 지시해서 만든 거짓 영상입니다. 생중계되던 징계위 상황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충격. 치매 영상 조작 실체 드러나. 김석훈, 구치소에서 여론 조작 지시. 지원이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진실의 실체입니다. 위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즉시 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지원이 선언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자 검찰총장이 태세를 바꿨습니다. 김석훈과 최태산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무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가 즉시 체포영장 청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이 H병원 별관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촬영 세트장을 압수수색하며 도망치려던 가짜 의사와 배우들을 줄줄이 검거했습니다. 저는 돈만 받았을 뿐이에요. 가짜 의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요? 강 변호사한테요. 김석훈 회장 변호사.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TV 뉴스 소리에 반응하듯 영식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이겼구나. 영식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의식을 찾으셨어요.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후 김석훈과 최태산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여론 조작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김석훈과 최태산은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다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김석훈이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 네가 괜히 조작 영상까지 만들어서. 최태산이 맞받아쳤습니다. 지원이 병원으로 달려가 깨어난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지원아, 우리가 이겼나? 영식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물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아버님이 옳았어요. 지원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식이 지원의 손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안도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났다. 아이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지원은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줬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옳은 일한 거야. 지원의 책상에는 시민들이 보낸 응원 꽃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첫 번째 재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석훈과 최태산이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석훈은 40년간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태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불법 은닉재산 전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김석훈과 최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항소할 거야. 김석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석훈 회장, 후회되지 않습니까? 최태산 의원,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하지만 둘 다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계란을 던지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사기꾼들, 감옥에서 썩어라. 교도소 안에서 한때 회장님 소리를 듣던 김석훈은 다른 수감자들의 빨래를 대신하며 구박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야, 김석훈, 변기 청소 차례야. 알겠습니다. 김석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지원은 이 사건으로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서 지원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주신 아버님과 끝까지 함께해준 동료들의 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검사님, 정치에 관심 없으세요?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하지만 지원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수사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형사부에 남겠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영식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그건 희망이라는 글자야.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고. 영식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주말, 지원과 영식 가족은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호텔 뷔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영식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구경하기 좋은 홀이 더 편해요. 할아버지가 멋있어서 그런가 봐요. 지원의 딸이 영식의 팔뚝을 꼬집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옛 동창들이 영식의 테이블로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영식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우리가 너무했지. 동창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식이 그들에게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지난 일은 잊고 잘 지내봅시다. 우리 이제 늙었는데 뭘. 영식의 대인배 풍모에 동창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어. 정말 존경해. 식사를 마치고 호텔 앞 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원의 구두끈이 풀렸습니다. 영식이 어느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끈을 단단히 묶어줬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지원이 민망해하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영식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원이 그런 시아버지를 일으켜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흩날리는 벚꽃길을 걸으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지원의 남편과 딸이 저만 치서 빨리 오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식과 지원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벤치에 놓인 영식의 낡은 일기장 위로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마이너스 아버님과 함께. 영식과 지원이 나란히 서서 V자를 그리며 찍은 셀카 사진이 그들의 휴대폰에 저장됐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완전한 봄이었습니다. 박영식과 서지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옳은 선택을 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권력과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박영식처럼 오랫동안 참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